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이야기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가장 드라마틱했던 권력 암투국입니다. 1453년 조선 한 해의 끝자락에 터진 단 하나의 사건이 이후 수백 년간 조선의 왕실과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단지 왕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신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어린 왕의 비극적인 운명을 결정지었으며 한 왕조의 도덕성을 시험대에 올린 충격적인 사건이죠. 오늘 제목은 계유정난 숙부의 칼날, 조카의 비극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도입부 및 비극의 서막. 모든 것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시대가 저물면서 시작됩니다. 1450년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총명하고 능력 있는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병약했습니다.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인 1452년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문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죠. 왕위는 문종의 어린 아들, 당시 11세였던 홍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단종으로 알고 있는 그 아이에게 넘어갑니다. 11살의 왕. 국정을 이끌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유약한 왕권이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아들을 지켜줄 2명의 거대한 방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김종서는 조선 초기 북방 개척을 주도하여 사군 육진을 개척한 북방의 호랑이라 불릴 만큼 무력과 정치적 수완을 겸비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충신이었습니다. 문종의 유지를 받든 그들은 어린 단종을 보좌하며 국정을 이끌었고 왕실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들이 방패가 되면 될수록 이들을 눈의 가시처럼 바라보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종의 숙부들 즉 세종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야심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 그는 왕족 중에서도 무예와 학문에 두루 능통하여 형제들 중 가장 카리스마가 강했습니다. 그는 이미 문종 시절부터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해왔죠. 그런데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국정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원로 대신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왕실의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핵심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외감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수양대군의 시각에서 볼 때 나이 어린 조카를 내세워 신하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왕실을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왕이 되지 못한 자신의 좌절감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이제 왕자를 향한 뜨거운 야망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2부 권력 암투의 심화와 킹메이커의 등장. 소외감을 느끼던 수양대군은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장악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하지만 김종서의 권력은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노련한 관료 출신인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견제했죠. 두 거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이미 조선 전국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양대군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희대의 킹메이커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비록 개국 공신의 후손이었으나 관직을 얻지 못하고 한직에 머물던 처지였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의 좌절감. 그것이 수양대군의 야망과 만났을 때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이야말로 조선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군주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죠. 이 냉철한 책사는 자신을 수양대군의 측근으로 소개하며 그의 책사가 되기로 자처합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심으로 뭉친 행동대장과 비밀 조직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권람, 홍달손, 양정 등 이들이 바로 그 조직의 멤버들입니다. 특히 권람은 용맹하고 과단성이 있어 쿠데타의 핵심 행동 대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들은 낮에는 수양대군의 측근으로 행동했고 밤에는 은밀하게 모여 거사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서 일파가 어린 왕을 끼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으며 왕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실의 안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난을 평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수양대군이 왕자에 오르기 위한 쿠데타 그 자체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충신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명분 없는 피해 숙청은 그에게 부담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김종서,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 세력의 수뇌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주도면밀했습니다. 거사일은 1453년 10월. 날짜를 잡은 후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김종서 일파를 안심시키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터진 사건이 수양대군에게 거사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금성대군과 안평대군은 김종서와 가까웠고 이들은 수양대군에게 또 다른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 황보인 일파가 안평대군, 금성대군과 함께 영모를 꾸려 왕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내 거사일이 다가옵니다. 1453년 계유년의 겨울 초입. 조선 역사상 가장 피해 서리가 내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삼부 피해 거사 계유정난의 밤. 1453년 10월 10일 밤. 조선의 수도 한성에는 깊은 밤에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우가 준비되고 있었죠. 수양대군의 사병들은 이미 각자의 목표 지점에서 숨을 죽이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병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카 단종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단종에게 이렇게 속였습니다. 폐하, 역모가 있습니다. 제가 이를 막기 위해 병력을 움직여야 합니다. 어린 단종은 숙부의 말을 순순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을 지키겠다는 숙부의 명분에 이제 겨우 11살에서 14살로 자란 왕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인물을 만나봅시다. 북방의 호랑이 김종서 대감. 김종서는 여전히 왕실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보낸 자객들이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측근 이모우룬을 앞세워 김종서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모우룬은 수양대군이 보낸 밀서를 전달하러 왔다고 속여 김종서를 방심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종서가 밀서를 읽기 위해 몸을 숙인 바로 그 순간 숨어있던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철퇴와 쇠망치를 휘두르며 김종서를 공격했습니다. 당대의 영웅이었던 김종서는 예상치 못한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피를 흘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사료를 보면 김종서의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들까지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한밤중 자신의 집에서 숙부의 사병들에게 살해당하는 전대미문이 사건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를 본 칼날은 멈출 줄 몰랐죠. 김종서를 제거한 직후 사병들은 다른 목표였던 황보인과 조국관 등의 대신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 역시 대부분 집에서 급습을 받아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곧바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폐하, 역모가 있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대군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하여 왕실을 위태롭게 하려 했습니다. 제가 난을 평정했습니다. 단종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숙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신하들의 시신은 궁궐 문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이 모든 피바람이 단 하루, 아니 단 한밤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정에 나선 대신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진 상황. 수양대군은 이미 무장을 한 채로 조정에 나타나 김종서 일파를 역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수양대군은 거사의 명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이자 또 다른 잠재적 위협이었던 안평대군을 역모의 주동자로 몰아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가 결국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왕실의 방패였던 충신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잠재적 경쟁자였던 왕족들까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권력은 오직 수양대군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의 핵심이자 수양대군이 권력을 완전히 장중에 넣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부 숙부의 시대 권력 강화와 단종의 비극, 피해 숙청을 통해 영의정 자리에 오른 수양대군. 이제 그는 명실상부한 조선의 최고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숙부의 눈치를 보며 허수아비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왕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노련하게 왕위에 오를 명분과 환경을 조성해 나갑니다. 첫째, 공신 책봉과 포상입니다. 수양대군은 쿠데타에 공을 세운 한명회, 권람 등 40여 명을 정당 공신으로 책봉하고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내려줍니다. 이들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했죠. 둘째, 반대파의 억압입니다. 계유정난 이후에도 수양대군을 비판하거나 단종에게 충성하려는 세력들은 무자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공포 정치를 통해 왕실의 충성심은 수양대군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왕위 양위 압박입니다. 수양대군을 추종하는 신하들은 어린 단종에게 끊임없이 왕위 양위를 종용했습니다. 나라의 정국이 불안하니 왕실의 어른이신 수양대군이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어린 단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단종은 충신들이 모두 제거된 상황에서 숙부 세력의 끊임없는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1455년 윤 6월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상황으로 물러납니다. 이로써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왕, 세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조의 즉위로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내놓은 단종은 상황의 지위를 얻었으나 이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세조는 잠재적인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1456년에 터진 사건을 이용합니다. 바로 사육신 사건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신하들은 단종 보기를 꾀했다가 세조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로 적발됩니다. 세조는 이들을 역적으로 몰아 잔혹하게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충신들은 죽음을 택하며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피해 항쟁은 세조 정권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켜 왕족의 지위를 박탈하고 멀리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단종은 이제 초라한 유배객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57년 세조는 최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노상군을 아예 서인으로 강등한 후 사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고작 17세였습니다. 17살. 세조는 권력 찬탈을 완성하기 위해 조카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이후 조선 왕실의 역사 내내 세조 정권의 원죄로 남게 됩니다. 오부 세조의 치세와 계유정난의 역사적 평가.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왕위에 오른 세조였지만 그의 치세는 역설적으로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조는 흔들리던 조선의 왕권을 재정비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세조의 주요 업적을 살펴볼까요? 첫째, 군사제도의 개편입니다. 세조는 진관 체제를 확립하여 지방 군사 방위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직접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등 강력한 군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둘째, 법제 정비의 기틀 마련입니다. 세조는 조선의 기본 법전이 될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이 법전은 이후 성종 때 완성되지만 세조 때 기틀이 잡힘으로써 조선의 통치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불교를 숭상했던 세조는 강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간행했고 금속 활자를 개량하여 출판 인쇄술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분명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혼란했던 조선 초기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 기틀을 다진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과 업적은 계유정난이라는 원죄 때문에 늘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세조는 말년에 심한 피부병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조카와 충신들을 죽인 것에 대한 심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세조는 죽기 직전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행했던 일들을 후회하며 조카 단종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왕위를 찬탈한 숙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유정난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이는 조선 초기 왕권과 신권의 대립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춘과 을하는 유교적 가치가 짓밟히고 힘의 논리가 승리했던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도덕적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이 사건은 이후 조선 사대부들에게 정치적 숙청과 왕권 강화의 잔혹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복궁을 걸으며 그 웅장함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궁궐의 밤이 한때 숙부의 피 묻은 칼날과 어린 조카의 비명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유정난.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 피의 기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의 잔혹성은 언제나 반복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양심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